니콜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요. 손에 잡히는 결과만 믿는다라고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도는 소수만이 꿰뚫어 본다라고 해요.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지금 미국의 앱스타인 파일에서 튀어나온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과거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이 금융 권력의 최정점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다라는 서늘한 증거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은 스캔들에 흥분하고 있지만요.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설계를 읽어보십니다. 암호화폐는 처음부터 그들의 레이더망에 있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도권 편입은 우연이 아니라 이 필연적인 수순이었다라는 거. 이번 영상 통해서는 이런 화려한 폭로 뒤에 감춰져 있는 돈과 권력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연결고리를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다소 재미도 있으면서도 이 의미심장한 소식을 전달드리게 될 겁니다. 최근에 미국 법무부 측에서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된 비밀 파일들을 전격적으로 공개하기 시작을 했는데, 앱스타인 하면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악명 높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파일 더미 속에서 뜻밖의 단서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그것도 그냥 언급된 게 아니라 전직 미국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랑 테더 공동 창업자 브룩 피어스가 비트코인을 주제로 은밀히 만난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건데요. 아니, 서머스 전 장관이 비트코인을요? 그것도 악명 높은 앱스타인의 집에서? 이렇게 놀라셨을 겁니다. 처음 들어봤을 때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음모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시점에서 실제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참 묘한 타이밍이죠. 왜 하필 이제 와서 공개가 됐을까요? 이 사실 배경을 살펴보면은 현재 작년 미국 의회에서 앱스타인 파일 투명법이 통과가 됐고, 마침내 이번에 미국 법무부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관련 문서를 풀기 시작을 한 건데요. 앱스타인 사건 자체는 몇 년 전 앱스타인이 옥중에서 사망하면서 일단락이 됐었지만, 그동안 숨겨져 있던 권력적 인맥들, 금융 네트워크의 민낯이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암호화폐, 정확히는 비트코인 얘기가 들어있었다는 거는 오늘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머스랑 브룩 피어스가 만났다는 그때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아마 2010년대 초반, 이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입니다. 어떤 맨해튼의 저택 지하실쯤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한 사람은 클린턴 정부 때 재무장관을 지낸 레리 서머스고, 서머스 같은 경우는 완전 정통적인 엘리트 경제 관료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천진한 얼굴의 암호화폐 선구자 브룩 피어스, 훗날 전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공동 창업자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제프리 앱스타인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전통 금융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들, 그리고 초기 크립토 세계의 핵심 인물, 그것도 사회적으로 추문이 가득한 인물의 저택에서 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니 말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을지는 문서 원문이 나와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분명한 거는 암호화폐라는 신세계가 이 그들, 즉 최고 권력층의 레이더망에서도 이미 그때부터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가십거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서머스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었네? 테더 창업자가 앱스타인이랑 친분이 있었나? 이런 식의 호기심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번 일은 돈과 권력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하면요, 이 보통 사이버상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탈중앙혁명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소수의 개발자랑 초기 채굴자들이 이 악물고 시작한 풀뿌리 운동이랄까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 한쪽에서는 가장 중앙 집권적인 엘리트들의 밀실대화 주제였다는 것은 뭔가 모순적일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모순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암호화폐도 역시 결국에 사람과 권력의 작용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이 혁신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시대를 움직이는 기득권 세력의 관심과 그리고 계산 속에 들어가기 마련인 거고, 때로는 그들의 입맛대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냉정한 현실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이번 공개로 인해서 정치권과 규제당국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남았거든요. 현재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시끄럽습니다. 누구 이름이 더 나왔네, 누가 은폐하려고 했네, 이러면서 그 와중에 암호화폐 얘기도 슬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정치인들은 이래서 암호화폐가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고, 반대로 암호화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패한 권력자들이 문제라는 말도 나와요. 이 정치권 싸움에 끼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혹시 이걸 빌미로 이 규제 칼날이 혹시나 날아오진 않을까, 이렇게 예의주시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테더 창업자가 저랬다는데 이거 스테이블코인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버리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단기적인 충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크진 않습니다. 이 미국의 규제당국도 이미 몇 년 동안 크립토 쪽을 꽉 쥐어왔었기 때문에 이 새삼 이 사건 하나로 더 조일 수 있다는 것은 많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서 앞으로는 더 투명하게 가야지, 이런 긍정적인 개선 논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서 리플과 XRP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리플 XRP 투자자분들은 리플은 은행들과 협력해서 제대로 간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반면에 비트나 테더 쪽은 탈중앙 간판 아래서 비밀스러운 부분도 많았죠. 이번 일이 딱 그런 대비를 보여줍니다. 애초에 테더 같은 경우에 창립 초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준비금 불투명 문제가 대표적이었고요. 운영진의 과거 이력이라거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터진 겁니다. 이 공동 창업자가 앱스타인과 교류한 게 드러났다 보니까 솔직히 이미지에 좋은 일은 아니겠죠. 여기에 비해서 리플의 RLUSD는 어떤가요? 이 작년에 출시된 이후에 계속 투명성 리포트를 내고 달러랑 1대1로 연동된 준비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발행 주체가 분명하고요. 규제 당국과도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마련된다라고 해도 가장 먼저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테더의 그림자가 부각이 될수록 리플의 RLUSD 같은 밝은 대안들이 더욱더 돋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 사태 후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거 테더 조금 불안한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서클이나 RLUSD로 갈아타볼까?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선택지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리플 XRP 자체의 구조적인 위치도 짚어볼까요? XRP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SEC 소송 때문에 미국 제도권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걱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소송이 일단락되고 올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환이 일어났죠. 그 중에 결정적인 게 바로 XRP 현물 ETF 출시였습니다.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여기에 이어서 이제는 XRP에도 ETF 상품들이 등장을 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인데 지금 미국의 투자자들은 브로커리지 계좌로서 XRP ETF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덕분에 기관 자금이 XRP 시장에도 들어오고 있고요. 가격도 한때 1XRP에 2달러를 넘기기도 했었죠. 물론 최근에는 숨고르기 하면서 1달러대 후반에 머물고 있지만 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XRP는 전통 금융시장 그리고 크립토 시장을 잇는 교량 같은 역할을 점점 더 굳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앱스타인 이슈가 리플 XRP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과연 뭘까요? 저는 진짜랑 가짜를 구분하셔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 무슨 말이냐? 아무리 암호화폐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 기반에는 사람과 신뢰가 있습니다. 과거 암호화폐 초기에는 이런 신뢰 기반이 취약했어요. 익명성 뒤에 숨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가 어려웠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괜한 오해랑 공격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남은 프로젝트들은 이 투명성과 실용성을 무기로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XRP가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앱스타인 파일에서 옛날 이야기 하나 나온 걸로 XRP의 가치가 휘청일 리가 없겠죠. 다만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바는 있습니다. 이 투자할 때 그리고 암호화폐 혁명을 바라볼 때 겉뉴스만 볼 게 아니라 그 밑에 구조를 보셔라는 거, 이 보이지 않는 설계랑 의도를 읽어내셔야 되는 거. 이번에 보니까 이 과거에 그런 설계도 있었던 겁니다. 금융 엘리트들이 새로운 돈의 흐름을 자기들 세계로 끌어들이려는 시도 말이죠. 이런 결과로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한때 탈중앙 정신이 퇴색된 면도 있었지만요. 다행히도 기술의 발전과 대중의 눈높이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 투명한 제도권 편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줄다리기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돈과 권력이 자기 편한 대로 굴리려고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개혁과 혁신 그리고 건전한 투자 논리가 그거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지금 그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어요. XRP 같은 자산은 후자의 예시로서 이 변곡점에서 돋보이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겁니다. 이 큰 틀의 구조를 이해하시고 또 투자하셔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눈앞에 뉴스 하나에 연연하시기보다는요. 그 뉴스가 가리키는 방향성과 의도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번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 이 결국에 암호화폐는 무시 못할 흐름이라서 엘리트들도 일찍부터 눈독을 들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부터는 암호화폐를 대하는 환경이 과거랑은 다르게요.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신호이기도 하겠죠. 이 두 가지를 전부 기억하신다면은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국면이 오든 당황하지 않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속에서 버티는 매매보다는 챙길 때 챙기는 현실적인 매도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못 팔고 나서 아쉬워하면서 계좌를 바라보는 것보다는요. 매도하고 그 수익을 내 것으로 챙겨나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실적인 매매 습관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건 욕심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태도에 가깝습니다. 큰 수익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리플이 한 개라도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고점이 왔다. 이렇게 느껴지는 구간에서 실제로 매도를 눌러보는 경험을 반복해 보셔야 되고 이렇게 작은 단위라도 매도를 해보는 연습들이 쌓이고 쌓여야지 매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 요즘에 장기 투자, 리플 XRP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매수보다는 매도라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단기 고점에서 적당한 분할 매도들, 현실적인 내 것으로 만드는 매매를 못해버리면은 적당 시기에 고점 부근이 찾아왔을 때 또다시 욕심 때문에 매도를 망설이다가
기회의 매도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매도는 내가 가진 비중을 전부 정리하는 게 아니라요. 약간의 일부 비중 정도만 정리하고 현금 비중이라는 하나의 종목을 만들어 놓기 위함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단기 고점에서 일부 비중씩 현실적인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 비중을 만드는 이유도 결국에 다시 찾아올 단기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은 더욱 낮추고 비중은 더 늘려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단기 고점에서 일부 비중씩 현실적인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 비중을 만드는 이유도요. 결국에 다시 찾아올 단기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은 더욱 낮추고 비중은 더 늘려나가기 위함입니다. 매도를 어려워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적당한 타점을 미리 걸어 넣어서 내 욕심, 내 심리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매수는 익숙한데 매도를 유독 어려워하십니다. 오를 때는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떨어지면 다시 올 것 같아서 못 파는 이런 사이에 결국에 아무 대응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할 줄 모르면은 투자라는 게 끝까지 완성되지가 않고요. 수익도 리스크 관리도 모두 다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매도도 역시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에 투자라는 게 얼마나 많이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파느냐로 마무리되는 게임입니다. 코인 시장이라는 게 하루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리플 XRP라거나 비트코인처럼 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요. 이런 흐름들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들 그리고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이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또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한 기준선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은요, 위대한 대가는 책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 기업들한테 결제망이라는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문 뒤에는 엄청난 책임과 제한이라는 족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자는 없고 신용도 없고요. 오직 결제만 허용이 되는 이 작은 문은 자유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계층화의 시작이라는 것. 이 은행들은 굵은 수도관을, 핀테크는 또 얇은 수도관을 이렇게 쓰게 함으로써 미국 연준은 혁신을 수용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통제권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냉혹한 권력의 재설계 과정들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퍼진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 기업한테 결제망을 열어준다는 말이에요. 이 한 문장만 들어봤을 때 당장 내일부터 암호화폐 회사들이 연준 결제 시스템에 바로 꽂히면서 이 달러를 자유롭게 옮길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연준 측에서는 오늘 공개한 문서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문을 활짝 열어주는 발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을 새로 만들면서 그 문에 잠금 장치를 여러 겹 달아놓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암호화폐가 아니라 달러 결제 관문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쥐게 되느냐입니다. 먼저 아주 쉽게 비유부터 드려볼까요?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은 거대한 수도관이고 돈은 물처럼 흐릅니다. 은행은 그 수도관에 이미 굵은 관으로 연결된 집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바로 나오죠. 반면에 대부분의 핀테크나 암호화폐 기업은 옆집 은행의 관을 빌려서 물을 쓰는 구조였습니다. 중간에 한 번 더 거쳐간다라는 거고, 이게 느리고 비싸고 때로는 막히는 이유입니다. 연준의 마스터 계좌는요, 이 수도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관문이에요. 이걸 가지면 패드와이어 같은 고액 결제 레일이라거나 이 패드나우 같은 실시간 결제 레일에 더욱더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많은 신생 결제 사업자들이 우리도 직접 연결해달라 이렇게 관련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수도관을 더 많은 집에 직접 연결해주면 혁신은 더 빨라지죠. 근데 그 집들이 은행처럼 강력한 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 하나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가 불분명해집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자금 스탁이라거나 이 테러 자금 같은 국제금융범죄 리스크인데요. 오늘 바 부의장 측에서 바로 이 지점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서 연준이 꺼낸 해법이 바로 지급계좌입니다. 이름만 들어봤을 때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들리지만요, 이 실상은 특수 목적 계좌라는 거, 결제랑 청산을 위해서만 쓰게 하고 하루가 끝날 때는 잔액을 제한된 수준 아래로 내려놓게 합니다. 이런 문서에서는 이 계좌가 특정 기술을 밀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이런 표현까지도 들어가 있는데요. 즉 암호화폐를 위한 계좌라기보다는 결제 혁신 기업을 제도권 관문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 연준이 이 작은 문에 어떤 잠금 장치를 달아놨느냐입니다. 가장 먼저 이자는 주지 않겠다라고 박아놨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돈을 많이 쌓아두고 이자를 받는 곳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할인 창구 같은 중앙은행 대출은 금지했습니다. 마지막 안정망은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중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제할 때 잠깐이라도 잔고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잔고가 없으면은 결제가 거절되고요. 마치 교통카드 잔액이 0원이면은 개찰구가 열리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설계했을까요? 이 질문이 이번 이슈의 본질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결제 인프라는 열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은행처럼 무제한 잔액이나 이자, 중앙은행 신용까지도 주는 그 순간 그 기관은 사실상 은행급의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규제랑 정치랑 책임이 폭발하겠죠. 그래서 연준은 결제는 하게 해주되 은행이 되는 길은 열어주지 않겠다, 이런 구조를 설계했다는 거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지급계좌는 법적 자격을 확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마린뉴스는 암호화폐 기업이면 누구나 들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엘리저블한 기관만이 요청할 수가 있고, 그 요청은 여전히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평가가 되면서 연준 지역은행은 승인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 다만 지급계좌는 위험이 더 낮다라고 판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심사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내부 문서에서는 서류가 갖춰지면 90일 안에 심사를 마칠 수도 있다는 기대감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왜 이걸 암호화폐 호재처럼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암호화폐 자체가 아닙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 사업에 달러 출입구가 바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 달러의 디지털 포장이겠죠. 그 포장을 믿게 만드는 힘, 원하면은 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상환 가능성입니다. 근데 중간에 은행이 여러 겹끼면은 이 상환이 느려질 거고 비용이 올라가겠죠. 이런 마찰들을 줄이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인 호재로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이슈는 비트코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트 중에서도 결제, 스테이블코인, RWA 토크나처럼 현실 금융과 맞닿는 구간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시작 단계입니다. 의견 수렴이에요. 이 문이 실제로 얼마나 넓어질지, 안전장치가 얼마나 강해질지,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날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겠죠. 이제 리플 XRP로 연결해볼까요? XRP를 여기에 붙일 때 흔한 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결제 인프라의 마찰입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 리플이 스키니 계좌 아이디어를 지지했고 RLUSD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을 더 빠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면은 이런 계좌 접근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리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여주겠죠. 가격이 아니라 달러 레일의 연결 비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리플 XRP는 레버리지를 써서 흔들기 좋은 코인이 아니라요. 이 구조를 믿고 가져가셔야 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물만 강조드리고 실제로도 현물 기준 시나리오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참고용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따로 정리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 문서에는 이런 계좌가 기술 중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특정 블록체인을 밀어주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리플 XRP 투자자에게 남는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달러 결제 레이어가 빨라지고 제도권 안에서 정리가 될수록 XRP는 어떤 역할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빠른 출입구 역할을 맡고 또 토큰화된 자산이 거래의 형태를 바꾼다면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유동성 다리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가 있겠죠. 반대로 모든 흐름이 은행 내부의 폐쇄형 레일로만 정리가 되면요. 외부 브릿지 자산의 공간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 결국에 이거는 단순 호재냐 악재냐 정도가 아니라 이 역할의 자리가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문이 열렸다가 아니라 문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문은 그냥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잠금 장치가 많은 작은 문입니다. 이자도 없고 잔고도 제한되고 중앙은행 신용도 없고 결제 목적 외의 사용도 막습니다. 이게 말해주는 거는 명확하겠죠. 미국 연준은 혁신을 흡수를 하되 이 위험은 중앙에서 통제하는 이런 구조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오느냐가 아니라요. 이 달러 결제의 관문이 개칭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큰 문을 쓰고 또 누구는 작은 문을 쓰고 그 문마다 권한과 책임이 다르게 붙는 구조라는 거고 이런 구조가 굳어지면은 시장은 앞으로 기술보다는 접근 권한을 더욱더 큰 프리미엄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를 인정해서가 아니라요. 이 달러의 관문을 다시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오늘의 가격을 쫓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농사 짓듯이 시간을 관리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시장을요. 오늘 하루에 등락만 바라보시고 지금 이 순간의 분위기에 이끌려 뛰어들기보다는 최소 1년이나 길게는 3년 뒤를 내다보면서 씨를 뿌리고 가꾸는 농사라고 생각해야지 마음도 대응도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어 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들어간 자리가 결과적으로 고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답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보는 흐름 속에서 얼마나 꾸준하게 평단을 낮추고 또 비중과 수량을 관리해왔느냐가 결국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나는 현금 비중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겠다. 이런 식의 대응은 당장은 마음이 편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시장이 반등으로 찾아왔을 때 평단이 너무 높아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될 겁니다. 평단이 높고 현금 비중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중간 과정에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에서 줄이고 또 단기 저점에서는 다시 채워넣는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대응을 반복하셔야지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대응들이 쌓여서 결국에 중장기 투자에서의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결국에 투자는요. 기다림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관리해 나가는 과정인 거고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미래를 보고 오늘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는 쉽게 돈을 버시지만요.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관리 기준들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확실하다고 믿는 잘못된 확신이라고요. 지금 SNS를 뒤덮은 폭락과 상승에 대한 과도한 확신들이 바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함정입니다. 현재 시장은 여론을 따라가는 투표 기기가 아니에요. 이 한쪽으로 쏠린 포지션의 무게를 털어내면서
하면서 다시 또 균형을 잡으려는 냉혹한 저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중의 확신 뒤에 숨겨진 시장의 반작용 법칙을 이해할 거고요. 소음 속에서 진짜 기회를 읽어낼 수 있는 역발상의 지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시장을 보면은 가장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SNS에서 하는 말들과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이 자꾸 어긋난다라는 특징입니다. 다들 이제 올라간다라고 확신을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신기하게 가격이 꺾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들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오히려 또 반대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요? 이 센티멘트 측에서는 이 현상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18일 센티멘트 측에서는 비트코인 기준 9만 달러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8만 4천 달러까지 빠르게 하락했을 때 그때 X랑 레딧, 텔레그램에서 매도, 약세, 더 내려간다 이런 공포 관련 키워드가 눈에 띄게 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문장을 던집니다.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소매 투자자가 약세 내러티브를 강력하게 밀 때 오히려 좋은 신호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고 이 가격들은 군중의 기대랑 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이 현재 시장은 여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여론이 한쪽으로 몰렸다는 흔적을 보고 그 반대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고래가 개미를 역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악마처럼 설계해서 조작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시장이라는 기계 장치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기 쉬운 구조라는 설명이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시장 가격은 기본적으로 댓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격은 주문과 포지션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주문과 포지션의 세계에서는 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은 오히려 그 방향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이 자주 생깁니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다들 올라간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이미 올라가는 쪽으로 들어갈 사람 대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거는 새로 들어올 매수자가 아니라 이미 들어온 사람들의 이익 실현과 흔들림이겠죠. 반대로 다들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미 다 팔아버린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뭘까요? 더 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장은 아주 작은 매수세만 들어와도 쉽게 상승이 가능하겠죠. 이게 바로 SNS가 역신호처럼 보이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SNS는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쌓여버린 감정과 포지션의 흔적을 보여주는 창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확신해서 또 크게 말하고 공유하는 순간 시장에서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키우는 순간인 경우가 많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이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정말로 쉽게 붙죠. 레버리지가 붙는다라는 것은 작은 가격 변동에도 청산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SNS에서 흔히 이제 간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많아질 때는 되게 롱 포지션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시장은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겠죠. 롱이 많은 쪽을 흔들어서 청산을 만들고 그 청산이 또 가격을 밀고 그 가격이 다시 공포를 만들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제 끝났다는 얘기가 많아질 때는 숏이 많아지겠죠. 그럼 숏 포지션이 많아지면요. 작은 반등에도 숏이 청산되면서 가격이 위로 튀는 이런 반발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또 한 가지입니다. 이 시장은 사람들의 의견에 반대로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린 포지션을 정리하기 가장 쉬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력하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공포가 커지면은 무조건 바닥이냐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공포가 커졌다는 사실은 반등이 나올 여지를 열어줄 수 있겠지만요. 추세가 바뀐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심리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심리 위에 올라타서 가격을 끌고 가는 것은 결국에 유동성과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시장은 그 구조가 상당히 뻣뻣한 상황이에요. 글래스 노드 측에서는 12월 17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대략 8만 1000달러 근처 지지 그리고 9만 3000달러 근처 저항 사이에 취약한 박스에 갇혀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특히 9만 3천에서 12만 달러 구간의 상단 매물대가 두껍게 쌓여있다 보니까 회복 시도 자체가 계속 막힐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위쪽에서는 본전 오면 팔겠다 이런 물량이 많고 또 아래쪽에서는 여기까지 지키려는 수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공포가 커져도 바로 쭉 올라가기보다도 박스 안에서 휙휙 흔들리는 이런 장면들이 더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글래스 노드 측에서는 선물 오픈 이자가 줄고 펀딩이 중립에 가깝다는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시장이 이미 레버리지를 줄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새로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레버리지가 아직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과열 붕괴의 한가운데라기보다는요. 확신이 사라지고 조용히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는 이런 국면에 더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옵션 만기라는 큰 기계가
가격을 눌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글래스노드 측에서 12월 19일 그리고 12월 26일에 큰 옵션 만기가 잡혀 있고요. 이런 시기에는 딜러 해지가 가격을 박스 안에 묶어두는 이런 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시장이 멀리 도망가려고 하면은 잡아당기고 또 너무 빠지려고 하면은 받쳐주는 식으로서 변동성을 눌러놓는 장치가 강해지는 시기란 뜻입니다. SNS 공포가 커지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열릴 수 있겠죠. 하지만 구조가 박스를 강하게 만들고 있으면은 그 반등은 추세가 아니라 이 박스의 위아래를 오고 가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세 번째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론이 반대로 맞는 게 아니라 여론이 극단으로 몰릴수록 시장 구조가 그 극단을 정리하려고 움직이기 쉽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거시로 시선을 넓혀볼까요? 왜 하필 지금 이 현상이 더 크게 체감이 될까요? 그 정답은 정책의 속도 차이에 있습니다. 이 연준 측에서 12월 10일 금리 목표 범위를 3.5에서 3.75로 내렸었죠. 게다가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할 수 있다. 관련 표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현재 시장에 미묘한 신호를 주고 있어요. 이 돈줄을 너무 조이지 않겠다라는 신호처럼 읽히고 있기 때문에 ECB 측에서는 12월 18일 날 금리를 동결했고 자산 매입 포트폴리오를 줄여가는 흐름들을 유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럽에서는요. 이 속도를 크게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행은 12월 19일 콜 금리를 0.75% 정도로 유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전 세계 자금이 빌리는 비용과 환율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달러, 엔, 유로, 이 힘겨루기가 커지고 위험자산들은 그 힘겨루기의 흔들림을 그대로 맡게 될 겁니다. 이 크립토가 특히 24시간 열려 있고요. 레버리지가 빠르게 붙었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시장이라서 이런 흔들림을 더욱더 크게 느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가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 미국의 CPI는 1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2.7%, 근원은 2.6%입니다. 이 숫자가 안심할 만큼 낮다랑 방심할 만큼 낮진 않다. 이 중간에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 시장은 계속 눈치를 봅니다. 연준이 더 내릴지, 멈출지, 혹은 생각보다 빨리 방향성을 바꿀지 말이죠. 그리고 이런 눈치 보기 구간이 길어질수록 가격은 방향이 아니라 변동성으로 먼저 반응을 할 거고요. 그 변동성이 SNS 감정을 더 거역하게 흔들게 될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건요. 얼마나 빨리 먹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티느냐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특히 업비트, 빗썸, 현물로만 접근하면서 기준을 잡아두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제 자료도 전부 현물 기준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기준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을 예측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쏠림의 계기판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들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미 포지션이 한쪽으로 몰렸을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그때는 확신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낮추는 쪽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감이 커졌을 때는 당장 방향 전환보다도 이 청산 파동부터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공포가 반등을 부르기도 하겠지만요. 공포가 또 한 번의 공포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포가 커지는 시기에는 한 번의 결론을 내기보다도 이 내가 감당 가능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구조를 함께 보셔야 돼요. 이 지금 글래스노드 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박스가 강하고요. 옵션 만기가 가격을 핀처럼 누르는 시기라면은 SNS 공포는 반등을 만들 수 있어도 추세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또 반대로 옵션의 만기가 지나고 구조가 리셋되는 구간에서는요. 같은 공포라고 할지라도 더 크게 방향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에 같은 심리 신호라도 구조가 다르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규제랑 결제 인프라의 변화는 이 단기 가격보다도 유동성의 길을 바꿉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FDIC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관련 절차를 제안하면서 의견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의회에서는 시장 구조 법안 텍스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일 가격을 맞추는 뉴스가 아니라요. 앞으로 돈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 문이 어떻게 생길지를 결정하는 재료입니다. SNS가 이런 재료를 늘 과장하거나 아니면 과소평가하는 쪽으로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SNS는 판단이 아니라 소음 측정기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요. 왜 암호화폐가 개인 투자자 SNS 전망과 반대로 흘러가느냐? 그 정답은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현재 시장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확신이 만들어낸 쏠림을 정리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기계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SNS 전망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SNS가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그 자체가 시장 구조의 중요한 신호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이 흔들릴수록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끝까지 지켜내는 나만의 원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떨어지고 변동성이 커진다고 해서 겁부터 먹는 게 핵심이 아니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미리 세워둔 기준과 원칙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게 결국에 결과를 가리게 되는 건데,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저점과 고점들을 의식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원칙 매매의 힘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일부라도 매도를 하셔야지 그 수익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지 그 다음 대응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흐름을 자꾸 거꾸로 하게 되는 이유, 이거는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투자 심리 싸움에서 스스로 지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도요, 결국에 이러는 공포와 욕심이 판단을 앞서버려가지고 원칙이 아니라 감정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그 결과로 같은 실수랑 같은 후회를 반복하게 되는 이런 구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 매매라는 거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올라갔을 때 챙기고 내려왔을 때 준비하는 아주 기본적인 대응을 꾸준히 반복하는 습관에 가깝고요. 이걸 지키지 못하시면은 아무리 좋은 정보랑 분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실전에서는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 결국에 투자라는 게 많이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요, 정해둔 기준을 얼마나 오래 지켜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기록인 거고,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런 원칙들을 우선순위에 두시면서 행동하신 분들만이 같은 시장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라는 거는 원칙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리수급이 갑자기 움직인다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들,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 놓쳐버리고요, 반대로 위험시도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드리고 있는 고래 수급 변화, 여기서 핵심 가격들을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건 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미리 기준선을 잡아두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백미러로는 미래를 볼 수가 없다, 피터 린치가 전한 말입니다. 이 과거 2009년 당시 QE, 양적 완화라는 백미러만 보고 지금의 RMP라고 할 수 있는 준비금 관리 매입을 똑같이 해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 연준이 치밀하게 설계한 이름 붙이기 게임에서 완벽하게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연준이 벌이고 있는 일은요, 단순하게 돈 풀기 정도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조치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이 금융 시스템의 배관을 몰래 넓히는 작업입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는요, 이 RMP라는 낯선 이름표 뒤에 감춰진 유동성의 진짜 흐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20만 달러라는 거대한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냉정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아서 헤이지의 한 가지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미국 연준의 국채 매입, 그러니까 RMP가 QE랑 똑같이 인식되는 순간 비트코인이 12만 4천 달러 순식간에 회복하고 20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비트코인이 급등만 해준다면 리플 XRP는 더 큰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이 RMP가 QE보다 약하다는 인식들, 그리고 2026년 4월 이후에 계속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8만에서 10만 달러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들이 단순한 가격 예언 정도로만 들리면 절반은 놓치고 계신 겁니다. 아서 헤이지가 진짜로 던지는 질문은요, 이 연준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시장이 연준의 행동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결국에 투자 심리랑 구조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RMP가 뭔지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리저브 매니지먼트 펄처서즈, 준비금을 관리하기 위한 매입입니다. 이 뉴욕 연은이 직접 말을 해요. 연준은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도록 이 단기 국채를 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첫 달 규모가 대략 400억 달러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여기에서의 핵심은요, 이 단기 국채라는 단어인데, QE 하면 보통 사람들은 위기 때 연준이 돈을 대규모로 풀어서 중장기 채권 사들이면서 금리를 억지로 누르고 이 주식과 부동산 전부 다 띄어버리는 이런 장면을 떠올리십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연준이 소화전을 틀듯이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그때는 불을 끄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RMP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불을 끄는 소화전이 아니라 수도 간 압력을 유지하는 정비에 가깝다라는 거. 이 연준이 금리를 목표 범위 안에 붙잡아야 되죠. 근데 준비금이 너무 줄어들면 어떨까요? 은행과 단기자금 시장이 갑자기 숨이 가빠집니다. 그러면 하루짜리 돈금리가 튈 거고요. 그 충격이 채권 시장 전체로 번지게 될 겁니다.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이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준은 QT, 그러니까 보유 자산을 줄이는 것들을 12월 1일부터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에는 아예 문서에다가 단기 국채를 사서 준비금을 유지하겠다라고 넣었고요. 이 겉으로는요, 우리는 QE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지만 행동만 놓고 보면은 줄이던 걸 멈추고요, 다시 채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시장이 바로 반응하는 포인트가 생겨요. 이 사람들은 정책의 디테일보다 한 가지 단어에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QE예요. 이 QE라는 라벨 딱지는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집단 투자 심리를 움직이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연준이 다시 돈을 푼대. 그럼 자산 가격 상승할 거야. 이런 느낌이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위험 자산은 그 느낌을 가격으로 미리 당겨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의 핵심들은 결국에 연준이 QE를 하느냐가 아니라 이 시장이 QE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연준은 이런 걸 해야 될까요? 그 정답은 백원에 있습니다. 이 경제는 겉으로 봤을 때 소비랑 고용으로 보이지만요. 금융시장은 더 밑바닥에서 하루짜리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로 움직입니다. 세금 납부 시즌이 온다면은 민간의 돈이 정부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은행 시스템의 준비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연말과 분기 말에는요. 은행들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시장 유동성이 얇아지기도 해요. 이럴 때는 작은 충격도 크게 번진다라는 거고 뉴욕 연은은 아예 말을 합니다. 2026년 4월 이 비준비금 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몇 달 동안 RMP 속도를 높게 가져가겠다라고 해요. 이 말은 딱 두 겹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연준이 4월 변수를 이미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뜻.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2026년 4월 이후에는요. 계절 패턴에 맞춰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서 헤이지가 여기서 내년 4월 이후에 이게 지속될지 불확실하다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감이 아니라 이 정책 문장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서 헤이지의 논리 중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을 짚으셔야 됩니다. 월 400억 달러가 공급되지만 2009년에 비하면 전체 달러 규모 대비했을 때 비중이 낮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현실이 들어있어요. 이 지금 금융자산 가격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고요. 은행들은 예전처럼 마음껏 신용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금이 는다라고 할지라도 곧바로 신용이 폭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물을 조금 더 넣는다고 해서 이 집집마다 수도 사용량이 갑자기 2배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비트코인에는 왜 중요할까요? 이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이라기보다는요. 유동성의 속도에 민감한 자산이에요. 이 물이 얼마나 있는지보다도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0.25% 내린 것보다요. 이 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를 산다는 문장이 더 크게 작동할 수가 있다는 것. 여기서 아서 헤이지가 제시한 12만 4천 달러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목표 수준이 아니라 이 시장 심리의 문턱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박스권에 오래 머물게 되면은 사람들은 점점 지쳐갈 거고 레버리지는 조심스러워질 겁니다. 근데 특정 구간을 돌파하면 어떨까요? 이제 방향이 나왔다라는 믿음이 생겨버려요. 이 믿음이 생기면 레버리지가 붙고요. 레버리지가 붙으면 가격이 더 올라가고 가격이 더 올라가면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12만 4천 달러 회복은 그 다음 문이 열리는 지점으로 기능할 수가 있다는 거. 여기서 반대로 이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시장이 RMP를 끝까지 QE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존 윌리엄스 측에서는요. 이걸 기술적인 조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경제를 부양하려고 QE를 하는 게 아니라 금리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금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이 시장을 이겨버리면은 RMP 자체가 큰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정비로 남게 될 거예요. 그럼 아서 헤이지가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8만에서 10만 달러 박스 안에서 시간만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질문은 딱 한 가지로 모입니다. 이 시장이 무엇을 보고 QE라고 결론을 내릴 것인가? 제가 보는 기준은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매입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보셔야 돼요. 뉴욕 연은 측에서는 매달 규모를 발표하겠다라고 해요. 이 다음 스케줄에서 400억이 유지가 되는지, 늘어나는지, 아니면 오히려 줄어드는지 이게 가장 직접적인 신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준이 말로 얼마나 강력하게 QE가 아니다를 반복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말이 강해질수록 시장은 오히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지라고 의문을 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라벨이 더 커지기도 하는데요. 이 시장 심리라는 게 항상 말과 행동 사이에 틈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026년 4월달 이후를 보셔야 돼요. 이 뉴욕 연은이 예고한 대로 속도가 크게 줄어드는 순간 QE라고 믿었던 기대감이 한 방에 꺾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또 그때도 속도가 유지되거나 더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결국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이름이 뭐든지 결과는 QE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야를 조금 넓혀봐야겠죠. 왜 지금 미국이 이런 라벨 전쟁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이 달러 시스템은 신뢰로 돌아가요. 연준이 대놓고 QE를 한다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인플레이션 공포랑 정치적인 공격이 커질 겁니다. 하지만 시장 배관이 흔들리는 것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이름은 최대한 기술적으로 붙이고 행동으로는 배관을 안정시키는 거.
이게 오늘의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고, 올해 7월달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 달러 기반 토큰이 제도권 결제 수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비자가 미국 은행들이 서클로 결제 정산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도 24시간 결제 정산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들이 크립토가 주류가 된다 같은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건 달러 패권의 기술 업데이트에 가깝습니다. 이 달러라는 게 계속 세계의 결제 언어로 남고 싶어요. 그러려면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확장성 있는 레일이 필요하겠죠.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그 레일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RMP는 그 레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초 공사에 가깝다라는 거. 결국에 둘 다 배관이기 때문에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현재 리플은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OCC 결정문에는 새로 만들 은행이 RLUSD의 준비 자산을 분리 관리하고요. 기관 대상 커스터디까지도 하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즉 현재 리플은 결제량 준비금, 커스터디라는 이 제도권 배관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XRP 기반 ETF가 거래되는 환경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TF는 들어오면 바로 수요를 찍히는 통로인데요.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가장 간단한 통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유동성 뉴스가 커질수록 ETF라는 통로를 가진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미국 연준의 국채 매입이 비트코인 20만 달러 촉매가 될 수 있을까요? 저의 정답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촉매라는 게 매입이 아니라 인식이에요. RMP가 QE로 인식되는 순간 가격은 그 인식의 속도만큼 달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인식이 오래 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입이 일회성 정비가 아니라 지속되는 흐름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2026년 4월 이후에도 속도 조절이 시장 기대감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실물과 물가가요. 연준을 다시 강경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나쁘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연준이 QE를 한다가 아니라 연준이 QE라고 부르지 않으면서도 시장이 QE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의 끝에는 항상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기대가 켜질 때는 빠르고요. 기대가 꺼질 때도 빠르겠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구간이에요. 이 비트코인이 8만에서 10만 달러 박스에서 멈춰있는 이유는 유동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시장이 아직 라벨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라벨이 확정되는 순간은 가격이 먼저 보여줄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구간은 정답 맞히기가 아니라 기준점 지키기의 게임입니다. 이 RMP를 QE로 믿는 시장이 커질수록 기회도 커지겠지만요. 그 믿음이 꺾이는 순간 리스크도 같이 켜지겠죠. 그래서 한 번에 올인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박스권은 박스권대로, 돌파는 돌파대로, 확인은 확인대로 나눠가지고 대응하는 쪽이 이런 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 이 연준은 QE가 아니라고 하는데 시장은 이미 QE라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의 하락을 악재로만 볼지 기회로 해석할지는 전부 관점의 문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이 떨어졌고 한 달 전에도 시장이 약했다고 해서 앞으로 시장이 계속 하락만 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이 시장은 늘 사이클을 반복해 올 뿐인 거고 지금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과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시면요. 지금 시장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불안한 악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리플을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현실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호재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10,000원을 들고 있어도 이 가격이 높을 때 사는 것보다 더 낮은 금액에서 사는 게 당연히 유리할 거고요. 앞으로 10,000원을 추가로 더 살 계획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막상 매수하려고 할 때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것보다 내려와 있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 단순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가격이 떨어질수록 불안해지고 오를수록 조급하게 돼요. 또 반대로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면은 하락장에서도 투자 심리는 훨씬 더 안정될 거고요.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이 시장이 안 좋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단기 저점에 대한 추가 매수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시기가 정말 좋은 시기고 내 평단을 낮출 수 있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정말 좋은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운영하셔도 정말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하락장이다, 시장 안 좋다, 그만하고 싶다, 언제 이 하락장 끝나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끝도 없어요. 현재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국에 투자는요. 가격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관점을 지켜내는 싸움이고요. 이 하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음 반등에서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하락을 기회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의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인다는 거. 이 특히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들은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그리고 그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건축물은요, 이 화려한 첨탑을 올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땅속에 100원을 묻을 때 그 운명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지금 시장이 멈춘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요,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시 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비트코인 가격표에 지쳐가지고 이런 귀중한 수선의 시간들 외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란스러운 파도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나면요, 또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지키는 분들만이 결국에 다가올 수 있는 거대한 상승 흐름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부터 짚어야겠죠. 이 미국 연준 측에서 유동성을 넣었다는 말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말도 같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횡보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러다가 더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 모순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인 거고, 이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지금은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지금은요,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100원을 고치는 시간이고, 또 동시에 손바뀜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가격이 아니라 이 구조를 말씀드려 볼 거예요. 가장 먼저 미국 연준 이야기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연준이 168억 달러를 신규 공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숫자만 보면 커 보이죠. 근데 이 돈이 어떤 돈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168억 달러라는 레포라는 형태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연준이 담보를 받고 하루짜리 현금을 빌려준 겁니다. ATM에 현금을 채우는 느낌에 가깝겠죠. 이 새로운 지폐를 찍어서 시장에 뿌리는 것과는 성격 자체가 달라요.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연준이 왜 갑자기 ATM에 현금을 채웠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간단해요. 연준은 요즘에 단기 자금 시장의 압력을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분기 말, 연말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대차 대조표를 정리하면서 단기 자금이 갑자기 빡빡해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때 레포 금리가 튀고 초단기 금리가 연준이 정한 목표 범위에서 흔들리면요, 이 중앙은행의 통제가 약해 보입니다. 연준은 이런 모습들을 가장 싫어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연준이 단순하게 레포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레포 시스템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2월 11일부터 스탠딩 오버나이트 레포는 총량 한도를 사실상 없애버렸고요. 신청하면 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말이 뭐냐? 연말에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레포 창구를 닫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겠죠. 하지만 진짜 큰 신호도 따로 있는데요. 이 금리 인하보다 더 큰 신호입니다. 지난주 12월 10일 연준이 QT를 멈추고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준비금 관리 매입을 시작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뉴욕 연은 측에서는요, 12월 12일부터 실제 매입이 시작됐고 초기 규모가 약 4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몇 달간 속도가 더 높을 수 있다고까지 써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단기 레포처럼 하루짜리 조치일까요? 절대 아니죠. 중장기적인 조치인 겁니다. 이 시스템의 준비금 바닥을 다시 근본부터 올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연준이 하면은 QE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근데 연준은 QE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의도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이 금리 통제랑 시장 안정이 의도입니다. 하지만 그 시장의 언어가 조금 달라요.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가 다시 증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은 그건 결국에 유동성이 증가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 비즈니스 인사이더 측에서도요, 이 점을 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미국 연준이 정책보다 먼저 현재 시장 배관을 고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배관을 고친다라는 것은 위험자산의 바닥이 생각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모순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은 바로 강세를 가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구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단순하게 호재냐 악재냐로 움직이지가 않죠. 위에 쌓인 공급과 아래에서 받아내는 이 수요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클래스노드 측에서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대략 8만 달러 초반대 그리고 9만 달러 초반대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상단에서 거부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9만 3천 달러대에서 12만 달러 구간의 오버헤드 공급,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물량이 두껍게 쌓인 구간이 있다라고 봅니다. 위로 갈수록 누군가가 계속 팔기 때문에 올라가도 막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매수 신호도 보이죠. 이 코인 텔레그래프가 전한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요, 100에서 1000개 비트코인을 가진 집단이 최근에 7일 동안 약 5만 4천 개 비트코인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샤크라고 부르는 그 중형 집단 측에서 시장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과거 2012년 수준의 속도라는 비교도 나옵니다. 비트코인을 단타로 접근하면 항상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반대로 현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두면 시장이 흔들려도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는요, 전부 현물 매매 위주로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확인하셔도 좋고요. 이제 이런 구조들을 한 문장으로 한번 묶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지금 비트코인은 유동성의 바닥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단의 공급량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핵심은요, 이 결국에 유동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 소화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여기서부터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가격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조건을 두고 흐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향후 한 달 정도는 연말 배관 구간이에요. 이 연준은 레포를 열어둘 거고 준비금 관리 매입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유지만 되어주더라도 현재 시장은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추가 폭락은 거의 없다는 쪽으로 안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안도한다는 게 보통 변동성을 낮추고 가장 먼저 위험자산의 바닥을 만들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향후 3달 정도는 진짜 시험대입니다. 배관이 안정돼도 위의 매물을 뚫지 못하면은 가격은 박스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이 클래스노드가 말하는 상단 공급 구간이 실제로 소화가 되는지, 그리고 중형 집단의 축적이 이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두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요, 비트코인은 시간을 쓰다가 어느 순간 방향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큰 고래의 공급이 계속 세게 나오면은 유동성 호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상단은 무거워지겠죠. 그리고 향후 6달은 더 큰 판이에요. 이 뉴욕 연은 측에서 4월 달에 준비금 부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매입 속도가 몇 달을 높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연준이 생각보다 오래 준비금의 바닥을 신경 쓸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 자산에 우호적일 수 있겠죠. 다만 동시에 채권 시장이 2026년을 불안하게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런 지적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향후 반년 정도는 유동성의 우호랑 재정금리의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장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과연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될까요? 저는 기준점을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준의 배관이 계속 열려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레포가 필요할 때 계속 집행이 되는지, 준비금 관리 매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이게 바로 기준점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가격 구간입니다. 이 글래스노드 측에서는요, 8만 달러 초반대랑 9만 달러 초반대 사이의 흐름들, 그리고 9만 3천에서 12만 달러 구간의 오버헤드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위로 갈수록 물량이 나오는 구조라는 뜻이고, 이 구조가 약해지는지 강해지는지가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여자 교대가 계속되는지입니다. 이 중형 집단의 축적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상단이 계속 막히게 되면은 그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겠죠. 반대로 축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상단 공급이 줄어든다? 그때부터는 추세의 문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뉴스를 강세 확정으로 읽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 이 연준은 지금 정책이 아니라 배관을 고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비트코인은 지금 상단 공급을 소화하는 손바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 유동성과 손바뀜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를 이해하시는 거고, 연준이 유동성 파이프를 다시 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유동성은 단숨에 가격을 들어올리는 마법이 아니라요, 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바닥 공사에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바닥 위에서 비트코인은 공급을 소화하면서 다음 사람에게 주도권을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세냐 약세냐보다도 구조가 어느 단계냐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인 투자를 짧은 승부가 아니라 긴 흐름으로 보신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매매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코인 투자 시장을 단기적인 등락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길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수익보다 먼저 챙겨야 될 건 바로 매매의 태도고요.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현실적인 대응을 연습해 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나 리플 XRP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오랜 기간 동안 리플을 보유해온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대부분 4,900원이라는 가격대가 심리적인 고점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막상 그 가격이 실제로 찾아왔을 때 욕심과 기대감 때문에 매도를 하지 못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같은 패턴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 반복이 잦아질수록 계좌는 점점 더 답답해지고 다음 기회가 얻어 또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기대보다는 그 일부라도 챙기고 일부라도 남기는 현실적인 대응을 연습하셔야 되고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야지 나중에 더 큰 흐름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기록이고요.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이 대응 습관이 앞으로를 지켜주는 가장 건강한 매매 습관이 될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건요. 이 지금 행동을 바꾼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전 기준들은 영상에 모두 담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방금 전 리플 측에서 미국의 전통 증권 브로커 회사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얼핏 들어봤을 때 암호화폐 회사가 왜 증권 브로커랑 손잡나 싶으실 텐데 오늘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이 뉴스 뒤에 어떤 큰 그림이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움직임이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번에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금융산업규제청에 등록된 증권 브로커 딜러 TJM 인베스트먼트랑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 발표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리플 측에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앞으로 TJM의 거래 실행과 청산 업무에 자사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리플이 월가의 베테랑 증권 브로커랑 한 팀이 되었다는 뜻인데 이 TJM 같은 경우는 그동안 헤지펀드라거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고객들의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도와왔던 전통 금융사입니다. 그런 TJM과 리플이 손을 잡았다? 단순한 뉴스 그 이상이겠죠.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암호화폐 기업이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미국의 월가 브로커랑 손을 잡는 일 자체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이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리플이 브로커 하나에 투자했다는 소식이지만 이면에서는 금융에 대한 판도가 새롭게 짜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겉으로 살짝 보이는 작은 뉴스 뒤에 이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이 움직이기 시작한 셈입니다. 리플의 행보를 조금만 맥락을 넣어볼게요. 리플은 원래 국제송금에 강점이 있는 핀테크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1, 2년 사이에 사업 범위를 공격적으로 넓혀왔어요. 올해만 해도 규모가 큰 인수합병 소식이 상당히 많았었죠. 올해 4월 달에 리플은 미국 다중자산 브로커 히든로드를 1조 5천억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업 재무관리 솔루션 업체 G트레저리도 1조 원이 넘는 금액에 사들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스위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까지도 인수를 하면서 기관 자산 보관 역량까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제랑 보관과 브로커리지까지도 싹 다 인프라를 갖춘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마침내 지난 11월 달에 미국에서 리플 프라임이라는 기관용 OTC 거래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은 물론이고요. 리플의 XRP랑 이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까지도 기관들이 장외에서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올해 리플이 움직인 그림을 보니까 뭐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 리플은 지금 암호화폐 종합금융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제도 하고 코인 보관도 해주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이제는 프라임 브로커리지까지도 제공을 하죠. 이런 모든 퍼즐이 합쳐지면서 리플은 기관 투자자를 위한 원스톱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번에 투자한 TJM 브로커는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과도 같고요. 이 TJM 같은 경우는 미국 월가의 기관 자금과 직접 닿아 있는 통로인데 리플이 그 통로를 직접 확보한 거예요. 이제 리플의 첨단 암호화폐 거래 기술이랑 TJM의 전통 금융 노하우가 결합을 하면요. 헤지펀드라거나 이 자산 운용사의 거대한 돈줄이 암호화폐 시장과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는 리플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인가라는 의문도 함께 말이죠. 여기에 답을 하려면은 이 두 가지 배경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 개는 거시경제 환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규제 변화랑 시장 구조예요. 먼저 거시경제부터 살펴볼까요? 2022년 그리고 2023년을 돌아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요. 중앙은행들이 돈줄을 죄던 시기였습니다. 위험한 자산에는 투자금이 잘 안 갔고요. 다들 현금 움켜쥐고 있던 시기였죠. 암호화폐 시장도 그 영향으로 겨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가지고 그 흐름이 바뀌었어요. 물가 상승세가 꺾이면서 미국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었죠. 올해 하반기에만 연준이 3번이나 금리를 내렸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대략 3%대 중반대인데요. 1년 전에 5%를 훌쩍 넘던 것에 비하면 많이 내려온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시중에 돈이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는 뜻인 거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생기고요. 투자자들도 예금만 하기는 아깝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위험 자산에도 관심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리플 같은 기업들이 올해 과감하게 인수 투자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데는요. 이렇게 유동성이 풀린 환경이 뒷받침된 면이 크다라는 것. 시장 자금 조달이 예전보다 쉬워졌으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배경은 규제랑 제도 변화입니다. 2023년까지 미국에서는 SEC가 암호화폐 업계를 강력하게 압박했어요. 리플도 그때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출범한 새로운 행정부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올해 2025년 미국 의회에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도 논의 중에 있는데요. 한마디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시키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본격화됐다는 거고, 이런 흐름 속에서 리플과 SEC의 4년 만에 걸친 소송전도 금년 8월 달에 완전히 마무리가 된 바가 있었죠. 리플이 제재금을 내는 조건으로서 서로 항소를 취하하면서 더 이상 소송은 완전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서 XRP를 미국에서 사고 팔 때 더 이상 큰 법적 구속력이 없게 됐다는 거고, SEC도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바이낸스라거나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거래소들 상대로 하던 소송들도 슬슬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규제 리스크의 상징이던 XRP가 이제부터는 합법적인 지위를 되찾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규제 장벽이 낮아지니까 그동안 관망하던 기관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해볼만하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실제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진하면서 암호화폐 회사를 인수하려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죠. 리플은 이 틈을 파고든 겁니다. 이 규제가 명확해진 지금이 인프라 선점의 기회라는 거고, 그래서 TJM 같은 미국 월가 플레이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게 TJM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운용사라거나 헤지펀드 고객들이 우리도 디지털 자산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동안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리플과 협력하면서 고객들의 암호화폐 거래 요구를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게 된 겁니다. TJM의 한 관계자는 이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노출을 점점 더 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어요. 결국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다르게 해볼까요? 이렇게 좋은 움직임이라면은 왜 리플 XRP 가격은 당장 크게 요동치지 않을까요? 뉴스만 보면 엄청난 호재 같은데 말이죠. 이게 바로 표면적인 뉴스랑 시장 반응의 괴리감입니다. 사실 이번 파트너십은 중장기 포석에 가까운 일이에요. 오늘 갑작스럽게 XRP를 사들이는 이런 주문들이 폭증하는 그런 성질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에 가깝다라는 거고, 그래서 단기 차트만 보면은 조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조용하다라고 해서 이런 뉴스의 의미까지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빙산의 일각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수면 위에 살짝 드러난 뉴스는 작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시선을 다시 암호화폐 시장 내부로 돌려봅시다. 2022년 대폭락을 겪고 2023년 저점 다지기로 보낸 암호화폐 시장은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서 서서히 회복이 됐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가지고 ETF 승인 기대 등에 힘입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역사적인 최고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죠. 다른 주요 코인들도 상승세이긴 하지만요, 이 과거랑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개인들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기관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CME 선물시장 거래량이라거나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암호화폐 관련 상품 출시 소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 이 과거 2017년이나 2021년 당시 이때 불장되는 소위 개미들의 광풍이었던 반면에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미국 월가의 큰 손들이
조용히 판을 키워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극단적인 급등이나 폭락보다는요, 완만하고 또 안정적인 이런 상승 곡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알트들 중에는 여전히 등락이 심한 것들도 있지만요. 시장 전체로 보면은 성숙도가 올라갔다는 평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온체인 데이터를 조금 언급해 볼까요? 요즘엔 장기 홀더들이 비트나 이더리움을 꽤나 꾸준히 들고 갑니다. 이전 같았으면은 가격이 2배만 뛰어도 차익 실현하려고 물량을 쏟아냈을 텐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의연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들도 급격한 포모보다는 서서히 유입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이 천천히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보자면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올해 재편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이슈가 있었던 달러 스테이블코인들이 규제 명확화 덕분에 안정을 찾았고요. 이 새로운 강자들도 등장을 했어요. 그중에 리플이 발행한 RLUSD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출시된 지 1년 만에 무섭게 성장해서 지금은 발행량이 10억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순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예요. 달러 유동성은 RLUSD로 제공을 하면서 이 초고속 국제 송금이나 다른 통화 교환은 XRP가 맞는 식으로서 현재 리플 입장에서는 둘 다 자기 산하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협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XRP를 보면서도 언제 사야 되나 여기에만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은 업비트 비썸 현물로만 천천히 모아가는 사람이 결국에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현물 매매 기준으로만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셔도 괜찮고요. 현재 리플 프라임이라는 기관 대상 서비스에는 XRP가 거래 지원 자산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OTC 딜러를 통해서 XRP를 직접 매매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TJM 파트너십이 이런 흐름들을 더욱더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TJM이요. 리플 인프라를 쓰겠다고 한 이상 XRP랑 RLUSD를 포함해가지고 리플 생태계 자산을 TJM의 거래 목록에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된다면 과거의 암호화폐는커녕 외환거래만 하던 월가 자금들이 리플 XRP 같은 자산에도 일부 할당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도요. XRP의 수요 기반이 구조적으로 넓어지는 셈이겠죠. 이렇게 판이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기대감과 경계심이 공존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한편으로 리플의 호재 행진에 XRP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겠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다들 2021년의 광풍 그리고 2022년에 붕괴를 겪었었기 때문에 함부로 들뜨지 않고자 하는 신중함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나친 공포 단계는 확실히 벗어났지만요. 이 시장이 아직까지 탐욕 단계로 달아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 어떻게 보면 건전한 상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투자 원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정작 가격은 조용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런 변화들을 무시하면 또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장에 반영될 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반대로 구조만 믿고 당장 올인 베팅을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언제나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금 비중 보유하시면서 이런 구조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시되 성급하지 않게 움직이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이 가령 이번 뉴스를 듣고 이제 XRP 미래 장밋빛이네 이러고 무턱대고 추격 매수하는 건 경계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요. 이 대신에 이런 방향으로 시장이 발전하겠구나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두세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 전략 안에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급등하면은 일부 수익 실현 해두시고 조정이 오면은 준비한 현금으로 조금씩 담는 시기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적인 성장세에 올라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리플의 행보는 표면 뉴스보다도 그 내재된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XRP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차트보다도 이런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융질서의 판이 새롭게 짜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 XRP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도요. 이런 구조 변화에 미리 눈뜬 투자자분들은 결국에 큰 흐름이 왔을 때 남들보다 앞서갈 기회를 잡게 되시겠죠. 이런 큰 그림을 읽는 안목을 가지셔서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드리겠습니다. 몰빵 매수라는 게 전략이 아니라 바람에 기대는 기도에 가깝고 투자는 준비된 과정이어야만 됩니다. 몰빵으로 한 번에 진입하고 오르기만 바라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매매는 계획이 아니라 기대가 돼버리고요. 사실상 기도 매매와 다를 게 없는데요.
완벽한 바닥에서 정말 좋은 타점을 잡은 경우가 아니라면요. 계좌를 흔들어버리는 상당히 위험한 습관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장이 좋아 보이고 분위기가 괜찮아 보여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시점이 나중에 돌아보면은 고점이 되는 경우는 시장에서 너무나 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를 기본 습관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런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리플을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고 있으시다면은 한 번에 승부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내 편으로 두고 평균 단가 꾸준히 낮춰가면서 비중은 천천히 늘려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없다면은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락할 때마다 시장 탓, 종목 탓, 환경 탓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탓만 늘어가다 보면은 정작 반등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편하지가 않겠죠. 수익이 나도 만족감은 크지 않게 되는데 결국에 투자라는 게 이 수익의 크기보다 내가 그 과정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분할과 인내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런 흐름들을 실제로 매수 매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전형 기준표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방향성이고요. 제가 정리한 기준표는 그 방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점을 알려주는 이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혼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